연방수사국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폭탄 테러를 계획한 3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장이 오늘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후원자가 소유한 뉴욕시 퀸즈 소재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한인 일당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가 5,0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강력한 겨울 폭풍 전선이 폭설을 동반해 뉴욕주 일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제 오전 어퍼 웨스트 사이드 보도에서 25세 남성이 관광객의 얼굴을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퀸즈 코시스코 다리 근처에서 발생한 3차 충돌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댈러스 공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연방수사국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폭탄 테러를 계획한 3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FBI는 이 남성이 폭탄 제조 도면을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남성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폭탄을 설치하고 원격으로 이를 폭발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FBI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려 한 혐의로 30세 남성 하룬 압둘 말릭 예너를 기소했습니다. 예너는 추수감사절 전인 이번 주에 증권거래소에서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을 검색하고 타이머와 전자기판 등의 장비를 구입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FBI 수사 결과 그의 창고에서 폭탄 제조 스케치, 타이머가 부착된 다수의 시계, 전자회로 기판 등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예너는 FBI의 잠입 요원들에게 추수감사절 전주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며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증권거래소가 인기 있는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법원의 관련 문서를 보면 예너는 정부를 재시작하기 위해 증권거래소를 폭파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무전기를 개조해 폭발물의 원격 기폭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월마트에서 납땜 인두와 멀티미터, 전압 판독기 등 즉석 폭발 장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품목과 도구를 챙겼다고 고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이를 폭발시킬 장소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FBI 잠복 요원들에게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 증권거래소를 폭파하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는 성명을 뉴스에 내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너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에서 아이시스에 합류하려다 궁극적으로 테러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합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 집행당국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금융 중심지를 겨냥한 심각한 테러 시도였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오늘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관련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맥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이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과 관련된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오늘 전격적으로 법무장관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원의원들과의 만남 후 인준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에 불필요한 방해가 되고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게이츠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가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이해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게이츠의 미래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트럼프가 그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13일 전 하원의원직을 사임했으며 하원윤리위원회는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두 여성에게 총 27차례에 걸쳐 금액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17세 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벤스는 게이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요일 게이츠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과 존 커닌 상원의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게이츠와의 대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언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커닌 상원의원은 자신은 그에게 이 사건에 있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비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CEO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공영 정부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딥스테이트, 즉 엘리트 관료 집단 해체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머스크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인도계 기업인 비맥 라마스와미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정부 효율부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자문기구입니다. 머스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는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효율부는 대통령에게 불법 규정을 제시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을 즉각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불법 규제로부터 미국을 해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폐지된 규제에 비례해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금지를 꺼내들었습니다. CNN은 인사관리국을 인용해 약 230만 명인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근무의 40% 이상을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낭비성 예산을 없애기 위한 대규모 예산 재검토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공사 예산, 국제기구 지원금, 진보단체 보조금 등 그간 의회가 법령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계약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효율부의 최우선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 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후원자가 소유한 뉴욕시 퀸즈 소재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이번 급습이 아담스 시장을 둘러싼 수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수사관들이 퀸즈에 위치한 윈덤 가든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급습은 14일에 있었으며 조사 배경이 애덤스 시장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FBI 조사의 일환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호텔 소유주인 후웨이홍은 애덤스의 선거 캠페인에 기부한 중국 호텔 개발업자입니다. 그는 애덤스와 경쟁자 앤드류 양에게 각각 $2,000를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호텔은 노숙자 쉘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와 계약을 맺고 보호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조계는 현재 뉴욕 동부지검이 애덤스의 첫 선거 캠페인 당시 자금 조달을 도운 위니 그레코 전 보좌관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코는 2월 FBI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달 아시아 담당 국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뇌물 및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맨해튼 연방지검의 기소 수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국적법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한인 2세와 3세들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등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한인사회 개정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진행됐지만 발의 요건인 10명의 공동 발의의원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사선 원로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기도 한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섬으로써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박지원 의원이 현행 선천적 복수 국적법의 모순으로 인해 한인 2세와 3세들이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등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초안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안 제14조 2항을 통해 해외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의 주된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남성 복수 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2세와 3세들의 현지 공직 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2세와 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국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한인 일당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가 5천 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운데 매춘 조직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객 28명에 대한 심리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스캇 카프커 판사는 매춘 조직의 고객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이들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 심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 DC 지역의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제임스 이씨 등 3명의 한인들이 관리하던 고객 수가 5천 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한인들이 운영해온 성매매 조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일정표와 고객 방문 정보 등이 한글로 상세히 적힌 장부를 증거로 확보했었습니다. 고객들 대부분은 의사와 변호사, 기업체 임원, 회계사, 고위급 장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800명의 고객 관리와 예약을 담당했던 이준명 씨와 매춘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해나 이 씨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머니오더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연방검찰 린지 웨인스타인 검사는 해나 이 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매춘업소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일부 이용자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매춘업소 고객 5명을 대리하는 벤자민 우르벨리스 변호사는 만약 이름이 공개될 경우 그들은 여지없이 직업을 잃고 삶이 파탄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 전선이 폭설을 동반해 뉴욕주 일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대비해 미리 길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스 일기예보에 따르면 기록적인 건조 기후 끝에 북동부 몇몇 지역은 비가 예보됐으나 고지대와 찬 상층 저기압층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역에 폭설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빙햄튼에 위치한 기상청은 강력한 겨울 눈폭풍에 대해 경고했으며 내일부터 예정된 폭설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뉴욕주 설리반 카운티에서부터 브룸 카운티까지 밤새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의 눈 예보는 없지만 이번 겨울에 평균적으로 20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이번 겨울은 평균 기온이 작년에 비해 높지만 더 많은 눈 예보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첫눈은 역사적으로 12월 13일 전후로 기록된 바 있으며 올해의 공식적인 겨울의 시작은 12월 21일 동지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오전 어퍼 웨스트사이드 보도에서 25세 남성이 관광객의 얼굴을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국은 목요일 어퍼 웨스트사이드 보도에서 관광객의 얼굴을 칼로 찌른 사건과 관련해 25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웨스트 86번가 콜럼버스 애비뉴와 암스테르담 애비뉴 사이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발생했다고 FDNY는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여러 남성이 보도에서 걸으면서 대화하던 중 회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왼손에 칼을 들고 그들 뒤로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웃 주민은 완전 무작위 공격이었다며 용의자가 뒤에서 다가와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의자가 사람을 찌른 후 귀를 거의 자를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55세의 피해자는 얼굴과 뺨, 귀를 찔린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NBC는 전했습니다. 칼부림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칼을 들고 달리는 남성이 목격된 지 불과 몇 초 후 같은 남성이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퀸즈 커시우스코 다리 근처에서 발생한 3차 충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퀸즈에 있는 코시우스코 다리 근처에서 발생한 3차 충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9살 소녀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10시 50분경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발생했으며 북쪽 브루클린으로 이어지는 다리 입구 바로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로 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75세 남성은 엘머스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명도 같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9살 소녀는 상태가 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이 게시한 영상에는 도로 옆에 차체가 옆으로 기울어진 차량과 뒷부분이 파손된 픽업 트럭이 보입니다. 사고 직후 서쪽 방향으로 향하는 코시우스코 다리는 폐쇄되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저녁 댈러스 공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댈러스 경찰청은 성명을 통해 해당 남성이 소란을 피워 탑승이 거부됐다고 밝혔으며 그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기소됐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자 난동을 부린 끝에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은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수요일 저녁 6시 30분경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소란을 피워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에는 이 남성이 게이트 12 근처의 워러버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댈러스 경찰관 3명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그중 한 명이 갑자기 테이저건을 꺼내들자 경찰관들에게 더 많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두 경찰관이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등 뒤로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소나귀에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고 결국 바닥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고 그 후 남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남성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저지 포틀리 아파트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911에 전화를 걸어 응급차를 요구했다.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에 억울하게 숨진 빅토리아 이 씨의 유가족이 포틀리 타운 정부와 총격을 가한 경찰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이 씨 가족을 대리하는 조석진 변호사는 아직까지 이 씨의 부검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고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 주 검찰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해 듣지 못했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제기돼야 할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포틀리 타운 정부는 현장에 출동해 총격을 가한 경찰 등에 어떠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아들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체포돼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가 결국 형량 거래에 합의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과 유 씨는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 씨는 관련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 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량 거래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유 씨는 오는 2026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 정 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시장은 돌로레스 위트코, 존 비탈레 등 다른 2명과 함께 2025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스티브 플롭 저지시티 시장과 팀을 이뤄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현역 커미셔너인 메리 아모로소, 저메인 오티스, 토마스 설리번과 맞붙어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커미셔너는 카운티 의원 역할을 하며 모두 6명으로 구성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5개 식당 시설물 철거 마감일이 오는 29일로 해당 식당들은 이날까지 철거를 마쳐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일까지 5개 식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적발 시에는 $500, 두 번째 적발부터 $1,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워크 카페의 4년치 라이센스 수수료는 각각 $1,050로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워크 카페를 모두 신청할 경우 $2,100입니다. 또한 맨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5개 식당의 사이즈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